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아유 우리 유재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유재일 평론가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은 대박이 네. 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전에도 거액을 내고 출연하셨는데 요즘 안 내셔가지고 뜸하셔가지고 이제 내시라고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선택청 훈합. 댓글창을 뒤덮고 있는 것은 뭐냐 이거. 이거. 아이고 이게 뭐냐면요. 식당. 예, 저희 벙커원 교회 청년들이 그 교인들한테 식사 대접을 했어요. 떡갈비를 했는데 네. 이 차림으로 하는 거예요. 이 차림으로 아. 자유한식당. 네. 그래서 야, 이 친구들 제 머리가 잘 돌아간다 해서 네. 내가 이거 팔아주마. 어. 그래서 이거 전액을 우리 네. 청년들 요즘 저 청년들이 얼마나 이런 아이디어 내고 해학과 풍자로서 이 시대와 조화를 이루는 일이 흔합니까? 흔치 않아요. 그렇죠. 네. 벙커원 교회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보자기 사주세요. 아 파는 겁니까? 보자기 아니라 이거 저 보자기. 뭐 보자기 아니라 앞치마. 야 이거 이게 무슨 공짜겠니? 어디서 팝니까 이거는? 아 저기 팟빵 네. 팟빵 김용민 브리핑 팟빵에 보면은 공지사항란에 어. 띄워놨어요. 아하. 네. 자 그리고 또 이게 또 히트를 치면은 저희가 다음 작품으로 네. 왜 밥상 보 있잖아 보. 조선일보. 조선일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저 천황폐하 만세 네. 그리고 저기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육필돼 있는 거. 그것도 하나 해줘. 뭐? 김일성 만세. 김일성 만세 그렇지 끝나나. 조선일보를 개발을 해서 얼음 돕기도 하나만 그래도. 얼음도끼까지. 네, 조선일보를 저희가 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청년들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좀. 밀어주세요. 예. 저번에 출연했을 때는 PPL 상품이 보라리더니 이번엔 조선일보네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라이. 아 그래요. 좋네. 조선일보라이. 조선일보라이.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또 유재일 평론가 모셨는데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까 두 분이 한 편 찍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니 너무 진지하게 들었어. 왜냐면은 우리나라 운동권 계보의 역사를 짚어주시는데 야 그야말로 얼음도끼로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얼음 돕기로 맞고도 조사 한 번 안 받은 듯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전복. 살아있어. 오 진짜 살아있네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어. 이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이거 살아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딸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네. 영화 대사 유명한 영화 대사죠. 그래요. 이거 됐다. 살아 있습니다. 네. 예. 자, 요 전복, 요 상태로는 좀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건조한, 반건조한 네. 전복. 이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완도 반건조 전복. 이게 한 마리가 들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반건조 전복이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통전복의 감칠맛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전복도 이제 이렇게 먹네요. 아 그럼 이게 들어있는 전복이야 거네? 전복. 반건조 전복. 사실은 우리가 전복하면은 회나 죽으로만 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반건조 전복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전복의 풍미는 훨씬 깊어지고 식감은 쫄깃한데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와 먹고 난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자 황교익 형님이 있어요. 우리 자유한식당 총재. 자유한식당 총재. 황교안 대항마. 예. 네,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기 헷갈린다. 황교안이 막 인기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그럼 네. 민주당에서 한 30명 탈당시켜가지고 네. 자유한식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대선 후보를 황교익을 내는 거야. 그러면 표영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교안, 기호 3번 자유한식당 황교익. 헷갈리게 해가지고 표를 분산시키는. 야, 지금까지 이런 정치 공작은 없었다. 최고의 정치 공작이야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네. 자, 그래서 자유한식당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우리 황교익 형님이 김용민닷컴의 페이스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복. 정말요? 완도 지역을 취재하면서 반건조 전복을 먹어본 적이 있다. 오. 전복에서 맛볼 수 없는 깊은 풍미가 있다. 오. 완도에서는 예로부터 그렇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문헌에 건전복이 말을 건자에서 건전복이 자주 언급되어 있는데 생으로 말리거나 쪄서 말린 전복일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지금 우리보다 전복을 더 맛있게 먹었던 거죠. 김용민 PD가 어찌 이 맛을 알았을까? 그의 몸이 새롭게 보인다. 몸이? 몸이 왜 새롭게 보일까? 고기밥 먹는 김어준보다 한숨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 빼면 이건 뭐 얘기를 다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 반 건조 전복은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손질하고 말리는 과정이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김용민닷컴은 많은 분들이 반건조 전복, 완도 반건조 전복을 맛보시라고 네네.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20미를 주문하시면은 다른 쇼핑몰보다 2만 원가량 저렴하게. 인터넷 판매가가 보면요, 20미가 10만 원인데 김용민닷컴 판매가는 8만 원. 네. 5미 같은 경우에는 2천 원이 좀 싸요. 저쪽이 2만 5천 원이면 김용민닷컴은 2만 3천 원. 아하. 저쪽이 10미에 5만 원이면 우리는 4만 4천 원. 그런데 20미로 가면은 저쪽이 10만 원, 우리는 8만 원. 2만 원이나.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많이 사면 많이 깎아준다 이거네. 자, 근데 완도 반건조 전복은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에요.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문 다음 날부터 배송이 가능합니다. 아하. 배송 기간이 2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신선 제품이라서 제품화자가 아닌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환도는 네네. 어렵습니다. 변심. 변심.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디 이것도 궁금한 반건조 여기 드실 수 포장이 있어. 네. 자, 한번 열어서 오!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아이고, 좀 새로운 느낌이다. 어. 딱 찢으니까 전복이다. 이야, 이렇게 큰 전복이. 네, 전복이 이렇게. 오. 오. 음. 이건 완전 새로운 느낌인데? 오! 예. 조미 오징어. 그러니까. 오. 요거는 진짜 술이랑 먹으면 딱 좋겠네요. 뭐 무슨 따로 술? 무슨 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소주 취향입니다. 네, 이게 뭐랄까 바다 냄새도 상긋하게 나고. 그래요. 네, 난 그것도 생각나는데. 연태고량주. 연태고량주. 이게 특별한 조리 없이 그냥 바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이 이게 쫀득쫀득하고, 어? 전복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구나. 진짜 이게 건조를 잘하셔서 그런지 이게 좀 딱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씹을 때 딱 쫄깃쫄깃한 느낌은 있고 딱딱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씹을 수가 있고. 어때요? 저요. 되게 쫄깃하고 식감 좋고 풍미 좋고. 저는 이걸 잘라 먹지 못해서 통으로 먹어야 되는 고관 구조긴 하죠. 너무 맛있다. 네, 맛있어요. 그냥 이 자체로 먹어도 그냥 먹어도 무슨 맛있어요. 뭐 저기 장이 필요하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전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뭐 들어 있거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전복을 따로 꺼내 먹거나 이러잖아. 사실 이 전복이 맛있는데 손질하기가 되게 그럼요. 귀찮고 빡세거든요. 그럼. 네. 이걸 또 살아있는 거를 또 빼서 이제 따로 또 썰어야 되니까. 아이고 이거 봐봐. 아이고 이게 무슨 바다에 구운 거 같은데 그 천연 공기 아니에요. 예. 아유. 근데 이렇게 포장이 되네요. 이건 새로운 맛이다 진짜. 아, 요거는 진짜 맛있네요. 지금까지 먹었던 게 맛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건 맛있네요. 저번 것도 맛있네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맛이 아니라 어우 그대로 살바. 그냥 자연 그대로의 맛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한번 먹어봐라. 이게 전복 100% 수작업이면 응. 엄청 싼 겁니다. 그럼. 전복 이 손질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다 해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야, 조미 오징어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징어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맛하고 식감이 좋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포동포동한 오징어를 살짝 데쳐서 먹는 느낌? 그렇지. 이게 앞에 까만 부분 있잖아요. 네. 아, 거기 이제 진한 그 내장이죠. 네. 내장 부분이 그게 있는데
이건 마치 브라보콘의 맨 밑에 달리는 초콜릿 같이. 그렇지. 근데 이게 아, 진짜 많이 하나당 4,000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4,000원? 가격은 살짝 있지만 근데 안주로 먹기엔 참 좋은 것 같아요. 4달러. 4달러. 1달러네. 손이 멈추질 않습니다. 아, 뭐야 이게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요게 이렇게 음. 이 몇 개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5개. 다섯 개. 저게 5개구나. 저 5개가 25,000원. 네. 인터넷 판매가로는 그러니까 김용민 닷컴에서는 23,000원. 3,000원. 이 5개가 곱하기 넷 음. 20미 아닙니까? 20미면 8만 원. 음. 딴 데는 10만 원. 아, 너무 좋습니다. 황교익 선생님이 왜 이게 생전복에서 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진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깊은 맛이 느껴지니까. 그렇지. 아우, 여기 보세요. 여기 바로 브라보콘의 그 끝에 달린 아유, 까만 부분. 네, 까만 부분 이거요. 아유, 근데 세상에. 내가 지금 양심 선언을 하면 5개를 먹었거든요. 5개를 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거 한 팩을 내가 먹었거든. 근데 이게 짤 법도 한데 하나도 안 짭니다. 안 짜. 5개나 먹었는데 지금. 전혀 이게 무슨 뭐 간이 들어가거나 그런 그러니까 건 전혀 없어 전혀. 바다가 간으로 나온 거야. 간을 해준 거야 바다가. 요거 하나에 한 소주를 한 반병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베어물면. 조금씩 베어물어도 이게 향이 확 모르고 풍미가 쫙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그 전복을 막 먹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네. 이걸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뜸을 들인 밥에다가 참기름을 붓고 전복을 넣고 김을 뿌려서 먹으면 와 죽이지. 그 앞에 그쵸. 또 그 저기 뭐야 오마니 젓갈, 네. 명태회 갖다 놓고 그 흰밥에다가 음. 그 물을 말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참기름 좀 넣고 이거 잘라서 썰어 넣으면은 그러니까 잘라서 네. 참기름 넣고 전복죽 같은 느낌? 그렇지. 이게 또 이렇게 라이브로 옆에서 보는 맛이 있군요. 아 우리 지난번에 보랄 세상에 40만 원짜리를 10만 원도 안 되게 청석이요? 아, 네. 150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 보급품으로 나왔는데 정상훈 선수 거기 들어갔다 나왔잖아. 그냥 그날로 다 그날로 팔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다 아, 팔렸어요. 진짜요? 네, 다 팔렸어요. 솔직히 가격이 말이 안 되는 충분히 가격이었습니다. 하는 가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좀 대박 난 기업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그래요. 완도 반건조 전복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그냥 개눈 감추듯 사라졌습니다. 아, 행복합니다. 자, 오늘 유재일 평론가 모셨습니다. 아, 저 그동안 우리가 목표왔던 시사 현안, 시사 현안 한번 짚어보고, 자, 우선 그 전에 당장 뽀록이 날 수 있어요. 예, 이번 4.2 재보선 전망. 전망이요? 야 방송이 제목을 다음에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그 봐봐 이제 바로 틀리면 개망신을 나가는 겁니다. 예, 저는 창원 성산에서는 여영복 후보가 되겠고 몇 프로? 저는 40% 전후, 40% 전후, 50%는 안 나오고 50% 아니고 40% 초반대? 김용민이가 40% 초반의 득표율로 낙선했습니다. 기적이었죠. 남들 같으면 당선됐을 그런 프로테이지였지만 네. 전 낙선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 공작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네. 거의 그 선거에서 한 놈만 조지자 분위기였잖아요. 아, 네, 그렇죠. 아유. 그 조선일보가 네, 아파트 한 켠에 신문을 입었어요. 아니 심지어는 야구장에 갖다 쌓아놨어 야구장. 야구장에 들어갔어요 또. 야구장에 들어갔어. 선거 개입을 했어요. 선거 운동을 했어요. 조선일보 그랬군요. 간의 신문지의 형태로. 그 사진을 잊을 수가 없어. 아 참 슬퍼. 네. 그때 일만 생각해도. 자 그나저나 그 40%대로 이제 이긴다. 뭐 이렇게 정의당에서 당선될 것 자 같고 통영 고성. 진다고 보죠. 아 양문석 후보가. 네. 어떻게? 뭐 이거 아직 그러니까 이건 다들 이제 이겨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게 항상 욕 먹는 거였는데 그때도 그때 민주당 경선 때도 이재명 지사가 경선 이긴다고 했다가 예. 아주 몰매를 맞았죠.
네. 진다고 얘기해야 아니, 되는 그러니까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전해철 지지자들한테 경선 때. 경선 때 아주 몰매를 맞았죠. 아니 근데 그 전망을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럼 정치평론하는 사람이 전망을 뭐 할수 누구를 있는 이겨라 거지. 했을 때 그에 따른 뭐 여러 반응들을 뭐 수렴할 수는 있어도 아니 전망상 그 양반이 더 유리할 것 같다. 아니 그러면 저기 2007년 대선 때 응? 이명박이 된다라고 하면 몰매 맞아야 되나? 이명박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아닌데.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패배를 의미 있는 패배가 나올 거다. 그리고 그 동네가 언제까지 자한당을 뽑아줄 동네가 아니라는 거. 저번에는 무투표였잖아요. 그렇죠. 무투표였는데 이번에는 저기 할 만한 데다. 근데 군수 선거는 둘 다 또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과 군수성, 네. 통영시, 고성군. 고성군. 그러면 그러니까 진다고 양문석 후보가 진다고 전망을 했을 때 그 네. 표차가 네.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간에 따라서 지금 되게 왔다 갔다 해요. 크게 나오는데 네. 저는 10% 내외, 아, 10% 내외 정도의 패배이지 잘하면 않을까. 한 자릿수까지. 잘하면 한 자릿수까지. 아, 그러면 많이 근데 따라오는 건데. 거기서 그 정도면 엄청난 거야. 거죠. 음. 그래서 패배를 의미 있는 패배를 하면 뭐 선거 한 번만 하나? 내년에 또 할 텐데. 내년이네 보니까 바로. 그러니까 근데 또 1년이야 1년. 그 이번에 당선된 게 큰 기쁨은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년짜리 임기니까 음. 내년으로 보고 가고 그리고 오늘도 뭐 오세훈 헛소리 하지 뭐 황교안 축구장 가서 헛소리 하지 헛짓거리. 뭐 그러니까는 요번에 보면서 다음 건 이거는 요번 지방선거는 아니 요번 보궐은 다음 내년이 본선거고 이번에 전초전으로 저도 그렇게 크게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 이거로 뭐 민심을 판단한다 창원 총선하고 고성하고 해서 무슨 정권의 그건 이제 그 보수 신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 지어내기 나름이지 뭐. 이거는 별 의미 그런 면에서 이걸 확대해서 전국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라고 하기엔 너무 규모도 작고 아니,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고 통영 거기서 이긴다고 무슨 거기 뭐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근데 강세지. 이제 이런 건 있지. 통영 고성에서 또 진다 자유한국당이. 그거는 의미가 그럼 있죠. 이제 평가 황교안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좀 응. 환상 속의 그대가 된 거지. 네. 그 뭐 저기 당선될 때는 뭐 압도적 표차로 당선이 됐잖아요. 내년 곧 바로 총선을 해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 심지어는 또 황교안이 지금 대권 주자 1위니까 이거는 뭐 다음 대권은 가만히 이 자리를 지키고만 있어도 된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아까 유재일 평론가 전망대로 10%나 만약에 한 자릿수 표차로 이렇게 지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자유한국당에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패배한 거죠. 그렇지. 지금 이렇게 흔히 말해서 문재인 정권은 악재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차가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났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보면서 씩 웃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황교안이 선거를 해본 적이 없다가 티를 너무 낸다. 선거 튕긴. 선거를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어색한 거야. 화면에 잡히는 것들이 그 유세하는 장면도 어색한 거고. 그래서 봤더니 황교안이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네. 그런데 내년 총선을 그러면서 그거 못하죠. 자한당이 또 공천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울 텐데. 그렇지.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 김무성 못지않은 저번 총선에서 사실 저번 총선에서 되게 웃겼잖아요. 예. 민주당은 당대표 문재인 대표 당시 대통령이 네. 당대표가 선거 지휘를 못하고 비대위를 세우는 그렇죠. 와중에 저쪽은 또 당대표가 저기 다리 고정되고. 올라가서 바람 쐬고 네. 있고 뭐 이렇게 당대표 흔들기의 끝판왕이었는데 네. 요번 선거가 요번 내년 총선이 자한당이고 민주당이고 당대표를 얼마나 흔들어야 될 텐데 저는 거기서 이해찬 대표의 버티는 모습 진압해 나가는 모습과 황교안이 이러지도 못하네 저러지도 못하네 막 허둥지는 모습이 되게 비교가 될 거다. 그래요. 사실 이제 총선은 결국 공천에서 승부가 다 갈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총선 때 그 뭐 얼마나 모든 욕망이 다 모여 있는 곳이거든. 총선 공천 때는. 그러니까 이때 이 당의 상황을 내분까지 가지 않게 하는. 지금 둘 다 조건은 같아요. 보수가 없는 당이거든.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욕망이 극대화될 상황에서 그래서 갈등과 파쟁이 막 터져 나올 때 보물처럼 터져 나올 때 이걸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 결국 이 경쟁에서
총선의 승리 여부가 결판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터져 나올 때 뭐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명언이 있잖아요. 이해찬 대표가 했었던 다들 눈깔이 뒤집힌다고. 뒤집힌다고. 난 그걸 내가 봤어요. 난 정말 사상 최악의 그런 공격을 당했지만 사상 최고의 네. 아주 정말 스무스한 심지어 이런 마음도 있었다니까. 이렇게 쉽게 공천 받아도 되나? 사상 가장 쉬운 공천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략 전략 공천이라는 공천 되잖아요. 네. 이제 미명 아래 이제 갔는데 지역구 딱 갔어요. 공천장 받고 와 갔더니 시작부터 아수라장이야. 뭐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 길을 들이기 위해서 일단 반대파들이 몰려와가지고 유리창 깨고 유리창을 깨? 돼지는 꺼져라 뭐 이런 피켓팅 시위도 하고요. 예. 돼지가 왜 넘어갔어?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거기 한 5명이 정봉주 감옥 가고 난 다음에 예비 후보로 막 뛰었는데 5명 중에 딱 1명 신사적으로 뭐 당의 결정이면 받아야지. 쾌하게 그냥 받은 사람이 딱 1명 있었고 나머지는 아주 그냥 지역 조직이 안 움직여주지. 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그 현 고용진 의원이에요. 그래요. 고용진 의원. 굉장히 신사적이고 음. 사람이 말이 통해. 예, 그래서 내가 그냥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예. 지금 국회의원 됐죠. 근데 그 나머지들은 정말 야 이건 뭐 진짜 이런 시궁창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당 후사를 하고 페어플레이를 한 사람이 결국 정치적으로 성공한다라는 걸 몰라. 이기는 코앞에 벌어진 일만 그러고. 그렇지. 황교안이 과연 그렇게 눈 뒤집힌 사람들을 겪어봤을까? 안 겪어봤죠. 전 대처 못할 거라고 봐요. 이게 좀 잘 해 나가면은 뭔가 내년 총선에 이 공천권을 쥐고 흔들 그럴 가능성도 있겠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딱히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올 연말로 끝난다고 봐요. 이번 재보선이 황교안의 길을 꺾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이제부터 아수라판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 그 아수라판이 되면은 결론은 홍준표 아니겠어요? 홍준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결국 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가 눈깔 뒤집히고 정치공학판이라는 거를 그거를 그러니까 홍준표 눈에는 오세훈이나 황교안이 애송이로 보이는 거지. 니들이 뭐냐냐 이 자식들아. 근데 뭐 홍준표뿐만 아니라 김무성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무성은 이제 끝난 정치인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제 뭐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예. 그래요. 그 자유한국당 성은 너무나 간단해서 더 깊이 들어가봐야 뭐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니 이해찬 대표가 그 공천으로 인한 분란을 잘 수습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미 결론을 내놓은 게 이해찬 대표가 한 게 최선이다 민주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잘은 안 될 거라고 봐요. 잘은 안 돼. 저는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보고 민주당 내분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저는 내분을 일으킨 게 아니라 눈깔이 뒤집힌 인간들을 보고 있을 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청취자들은 아직 그분들이 눈이 어느 정도로 뒤집혔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완전히 돌아가 있거든 지금. 눈동자가 없어졌어. 눈동자는 없었어. 완전 뒤집혔으니까. 눈이 뒤가 있어. 전복됐습니다. 전복됐어요. 눈동자가 전복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도 반건조 전복이 됐어요. 네. 완도 반건조 전복. 예. 그렇게 쫄깃하죠. 네, 그렇습니다. 20미에 8만 원. 저기 인터넷 판매가는 10만 원. 네. 완도 반건조 정말 전복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얘기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전복을 씹을 가장 좋은 이빨은 이해찬이라니까. 그래요? 아니 그 이상은 없어.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이해찬이 정리정돈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상의 결과가 날 것이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해찬 대표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만요. 보니까. 그 사람들 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눈깔 뒤집힌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눈깔 뒤집혀서 네. 그 공중파에 김어준 총수 뭐 이렇게 우리 그 이동영 작가 네. 뭐 낙검수 멤버들 김용민 PD님까지 해서 네. 방송에서 말실수하는 거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신고하고 난 근데 더 웃긴 건 그게 방통위에서 만장일치로 돼버리고 막 통과되고 그리고 징계가 떨어진다는 거야. 방심위에서. 방심위에서. 그래서 저는 보면은 야 이게 눈깔 뒤집혀 있는 구조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게 시스테믹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적폐 세력이라고 할 때 제가 김기원 선생 얘기를 자꾸 하는데 김기원 선생, 김기원 선생. 고 김기원 선생 네네. 있잖아요. 방통대 교수. 네. 예. 수구 우파만 있는 게 아니거든. 수구 좌파도 항상 문제였거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돈과 예산 자리를 둘러싸고 네. 뭐 이런 벌어지는 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1번 타겟이 김어준 총수 아닙니까 현재. 그 김어준 총수한테 난리치면서도 이해찬 당대표 만들었다고. 이 김어준 총수가 다스베이다 출연시키고 이러지 않았으면 이해찬 당대표가 아니라 자기들이 밀었던 누군가가 됐을 거래. 그거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3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등. 웃기지도 않은 구도지. 음. 근데 그게 그분들의 개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이 다음 총선을 둘러싸여 있는 이 눈 뒤집혀져 있는 구조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지. 뭐 대의원 만들고 뭐 지금 대의원 작업하고 막 다 시작됐는데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당 대표를 향해서 극렬하게. 근데 덤빌지. 그분들 글을 보거나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타겟팅이 된 정치인들이 있어요. 뭐 최민희 의원도 있고, 최민희 의원은 이미 뭐 출마도 못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최재성 의원도 예전에 최재성 의원이 그분들하고 친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네,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거기서 이탈하면 네, 네. 더 심하게 다루는 거죠. 지금 또 타겟팅이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타겟팅이 박범계 의원도 되게 박범계 많이 의원. 당하잖아요. 예. 그러고 있고 차마 그 사람들이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타겟팅을 못한 사람이 있죠. 네. 김경수 도지사. 음. 거기서 분명히 이해찬 그쪽에서 이탈해서 이해찬 대표 쪽으로 갔는데 네. 타겟팅을 못하지. 아이고 그리고 내년에 공천이 거의 그분들의 타겟에서 제일 심하게 갈 사람이 김현 의원. 김현 의원. 김현 의원이 그 사람들이 아마 그러면 가서 유치장 깰걸요? 김현 의원이 만약 공천 받는다 그러면 이해찬이 사천했다 뭐 그러면서 난리를 칠 겁니다. 사천. 이번에 그러니까 공천이라고 아니고 사천. 이해찬이 사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맨날. 김현 의원은 왜? 난 이해를 할 수 없어. 이해가- 김현이나 뭐 네. 최민이나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스터리죠. 그분들은 뭔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먹고 했을 때 저는 그분들하고 밥도 먹고 네. 했으니까 다 했어. 네. 그래서 얼굴을 봤으니까 그분들이 그게 몇몇은 신념인데 자기들이 어떤 울음에 휘둘리고 있는 건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자기들이 어떤 이렇게서 트위터에서 누가 이렇게 좌표를 찍잖아요. 누구를 싫어하고 그럼 우르르 몰려가는데 그거에 그냥 추종을 하는 거야. 근데 되게 그분들 보면은 트위터 보면은 프로필 사진에 자기 얼굴 내세우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뭐 존경해서 그런 거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얼굴, 뭐 아니면 동물 사진. 동물 사진, 동물 사진. 외국 배우 사진 뭐 이런 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그 작전 세력 아니냐. 만들어 놓은 트위터 아니냐, 네. 사람은 없는 실체는 없는 트위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거를 그렇게 다 매도를 할 수 없는 실체들이 실체들이 또 있다. 있는 거죠.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뭐 촛불 전국 때 촛불도 같이 들고 이게 되게 진지하시고 또 이제 합리적인 분이신데 좀 뭐랄까 하여튼 그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뭐랄까 뭐 어떤 자기의 뜻대로 그냥 하는 게 기본적이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참고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얻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바탕으로 본인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걸 테고. 근데 그런 좀 뭐랄까 하여튼 뭐 물도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야 뭐 팟캐에서 순위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팟캐스트를 듣고 김용민 브리핑? 매부쇼. 오늘 내가 저기 김용민 브리핑에서 네. 오프닝 멘트에서 그 김용민의 정치쇼 복귀한다. SBS 러브 FM. 낚시질을 하고 말이야. 그 마음속이랬어. 제가 웃겨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엄청 많이 믿더라고요.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댓글 하나하나 다 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하면서 댓글 다는데 얼굴 비참한지 스스로가. 아니 왜냐면 나도 한 5주 동안 속았거든. 그 김용민 브리핑 거기 게시판에 가면은 네. 사람들이 네. 정치쇼 구독합니다. 제가 나오긴 합니다만. 예. 근데 그래서 내가 느낀 거는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딱 유포됐을 때 이른바 스피커라는 사람들 와, 이게 저는 신뢰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고마운 분들이 나한테는 이런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파간다를 하는 사람들, 악용하는 사람들 그 대책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하고 나하고가 이재명에 대한 태도의 차이일 뿐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재명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은퇴를 하신 이후에 근데 복귀를 보자는 이거죠. 그 선거에서 이쪽이 그러니까 한국 정치 자체의 위기라고 봐요. 우리가 당 대표를 흔들지 않았던 선거가 총선이 없어. 그리고 이제 각자 그러면서 얘기 나온 게 이게 정치인들도 습성이 된 거죠. 여기서 누워서 땡깡 부리면 몫이 커진다. 그러니까 나쁜 풍토와 나쁜 정치공학이 통한다라는 역사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 다들 일단은 당을 깨지면 같이 공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엎어져서 이러는 사람한테 떡을 주는 거지. 떡을 하나라도 더 주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나는 저렇게까지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몫이 줄어들고 땡깡을 불고 나 탈당할 거야. 탈당쇼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붙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그들의 목 챙기기. 이게 2012년을 해도 봐도 그렇고 2016년 총선을 봐도 그렇고 2008년 봐도 그렇고 막 쫓아내고 배제하고 그러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친노가 어딜 넙죽거려? 친노는 다 죽고 공천 손학규 대표 막 이렇게 하고 2012년에도 뭐 통진당 이거 하느냐고 난리 나고 그리고 우리만 그러나? 저쪽도 그러잖아. 그렇죠. 저쪽도 그러고 뭐 김무성 뭐 친박 학살이니 2012년에는 뭐 친박 학살을 했네 뭐네 2016년에는 뭐 진박이니 뭐 하니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2016년에 자유한국당의 실수를 우리가 복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당대표가 김무성이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론조사에서 1등을 가고 있었어. 네. 그런데 김무성이 병신 쪼다대고 그냥 박살이 났잖아요. 네. 그래놓고서 친박에서 대선 주자 만들겠다고 억지로 대선 주자 만드는 거 끼케야 황교안? 당시 총리로 못 띄워준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게 쭉 갔다고 해도 황교안으로 이제 대선 이겼겠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붙어서? 못 이기죠. 절대 아니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거예요.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저쪽에 후보였으면 그러니까 이게 가정인데 김무성이나 유승민처럼 저쪽 보수의 외연성 조직적으로도 탄탄하고 외연성도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로 나오는 상황이었으면 그럼 조선일보가 박근혜를 그렇게 죽였을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서 우리도 복귀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멀쩡한 대선 주자 다 죽였잖아. 안희정 죽고 이재명 지사도 대선에 나오긴 힘들 상황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죽지는 않을지언정. 그러니까는 이런 상태에서 유시민 만약에 이낙연 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과연 정권 재창출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 내부 투쟁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차기 후보의 지지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우리에서 저쪽은 후보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해서 어떻게든 요번이 찬스야. 저쪽이 너무 만만하니까 요번에 우리 후보 누구라도 되면 돼라는 자세로 그런 식으로 정파 정치공학을 하면서 요번 총선을 그 전체적으로 하면서 여러 사람 쪼다 만들어 버린다. 김무성 쪼다 되듯이 이해찬 대표 대선 주자 아니지만 이해찬 대표의 킹메이킹 능력을 빼버리고 김어준의 킹메이킹 능력 빼버리고 이동영의 킹메이킹 능력 빼버리고 누구도 킹메이킹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욕망이 막 분출하는데 우리 대중은 그걸 이게 무슨 로얄 럼블도 아니고 이런 구경판이 떨어지면 정권 재정비 되리라는 보장이 어딨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눈깔 뒤집힌 사람들을 가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모르는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봉 박도 그러고 있죠. 이제 4월에 공천을 정하죠. 그 다음에 이 공천을 정하자마자 이게 들어눕는 사람들을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미리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들어눕는 사람들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더 줄까? 그 모습에 우리가 얼마나 속을 타겠냐고. 이거는 올해 한 4월이 지나고부터는 이 들어눕기 쇼가 이쪽에서 난리가 날 텐데 저쪽이 더 수습이 안 되겠다. 그걸만 믿는 거지 우리 쪽이 조용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
이렇게 1년 동안 여권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온전하겠어요? 나는 그게 걱정되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정부 출범할 때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과 정당과 관료를 동일시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 한국 정치 문화에서는 이건 우리 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대통령 지지율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오늘 올랐어요? 이 난리가 나고 뭐 인사 파동이니 뭐니 해도 대통령 지지율 올랐다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난장판에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는 아직도 그렇게 총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들 누가 이렇게 찍어 누르고 오더를 내려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행태가. 이런 상태에서는 믿을 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밖에 없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예.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아야지.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통령 씹어제끼는 것들 많아. 그렇죠. 이거 두 개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민주당을 욕해야지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해서 안 된다. 이거 두 개 분리하지 않으면 예. 진영 자체가 붕괴한다고 보죠. 사실 오늘 유재일 평론가께 꼭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 이 개파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개파가 형성되진 않아요. 사실 대선 주자 중심으로 개파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죠. 뭐 친문재인, 친문.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친유시민, 뭐 친이낙연 없잖아요.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드러난 대권을 앞에 두고 드러난 이런 계보를 떠나서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지. 뿌리. 이게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의 정치판에 판도를 형성하고 있고 충돌을 빚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세력의 뿌리를 살펴보면은 얘기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진보가 지휘 통제가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보 바닥에서 우리가 속 시원하게 뭔가를 했다라고 제가 자꾸 낙곰수 얘기를 하는 건 낙곰수가 딱 이게 성공하는 모델이 보세요. 지휘 통제 김어준의 리더십 있죠. 그리고 활동가가 있잖아요. 주진우랑 활동 기자지만 그러니까 정당이 활동가 없는 정당 같이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정당이 없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이 활동가가 없어요. 이슈 파이팅을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장한나 박용진의 콜라보레이션 장하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그거를 되게 높이 보는 게 최순영 의원까지. 결국은 뭐냐면 활동가들이 받쳐주고 국회에서 했을 때 이슈가 파이팅이 된다는 거죠. 한유총한 계속 결국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김어준 총수가 이번에도 한유총 문제에 스피커를 해주고 박용진 의원 밀어주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의지를 보여주고 그러면은 딱 이 구조가 낙검수에 옮겨와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리더십을 보여주는 김어준이 있고 언론 파트와 활동가인 주진우가 있고 그리고 정당 쪽의 파트로 있는 정봉주가 있고 제작에 김용민이 있고 저희 밥상무 쪽으로 식사 중심으로. 낙검수의 비타민이었습니다. 자, 비타민 바로 야미베어스의 야미베어스 유기농 비타민. 꾸미 비타민. 비타민계의 김용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민 비타민. 해서 몸매 좋다. 김용민 몸매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비타민 모양이네요. 그래요. 보면 지휘부와 활동가 그리고 여론전 이런 걸 보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진보 세력이 그러면 그런 적이 없었냐면 지휘부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87년 전에. 그러면서 우리가 진보가 왜 이렇게 다 박살이 났느냐 보면 원류적으로 하면 그때 보면 그 지휘부가 오르그라고 불렀단 말이죠. 언더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오르그. 그때는 왜 다 그냥 독일어를 오가니제이션의 그걸 오르그를 네. 그렇게 지하 조직을 오르그라고 불렀는데 결국은 혁명 주체 3대 세력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공산당 깃발에 있는 붓, 낫, 그리고 망치. 그러니까 노, 농, 학. 그래서 혁명 주체 3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결국은 노 부분이 민주노총을 만든 거고 농이 전농이 된 거고 그리고 이 학이 전대협이란 말이죠. 전대협. 그리고 거기에 그 노농학을 서포팅하는 부문운동이 있었단 말이죠. 예. 부문운동이 여성위원회, 보통 위원회가 되죠.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연합이라는 말을 써요. 연합. 여성 단체 뭐 연합, 뭐 그리고
민족예술인 연합, 뭐 총연합회 이렇게 연합이라는 쓰는데 이 연합이라는 걸 그냥 볼 게 아니라 셀, 그 당시에 셀이라고 불렀거든요. 조직들을 세포라고 하는데 셀의 통합체를 연합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보 조직에 있어서 말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그러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구성돼 있었던 그러면서 이제 혁명을 하자 이렇게 됐었던 게 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민족해방 전쟁이라는 내셔널 리버티라는 NL 그 계급 혁명이 됐건 계급 혁명은 산호맹이 망하면서 끝난 거고 그리고 민족해방 전쟁은 그냥 동구가 이렇게 되면서 어머나 우리가 모셔야 될 뭐가 없네 그 동구 사회권이 무너지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 구조가 그 해야 될 게 없는 혁명이 해야 되는 게 사라지니까 혁명이 끝나니까 자기네들 조직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오르그에서 이탈한 거죠.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온 건 이 학이죠. 학 전대협. 전대협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적 지지를 하면서 전대협 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대협 세대가 문종석, 네, 그렇죠. 그쵸. 뭐 김민석, 뭐 임종석, 네. 뭐 우상호, 쭉 이인영 그리고 오영식. 네, 이런 분들이 올라오죠. 올라와서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탈을 할 때 노농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노농은 그대로 언더에 오르그로 있는 상태에서 항만 김대중하고 같이 이렇게 정치라는 걸 보고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노농은 민중당 쪽하고 많이 과거에 통합진보당하고 많이 또 결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활동가 없이 명망가로서 김대중 정부에 들어왔죠. 활동가 없이 김대중 정부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활동가가 없으니까 이슈 파이팅을 못 하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장한나와 장한나와 최순영 의원의 외부에서의 활동가들의 서포트를 받는 이슈 파이팅 되는데 그런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외부 활동가 조직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역구 관리와 내부 투쟁, 공천을 받는 이거로 계속 온 거예요. 아 그러네. 활동가들이 말하자면은 떨어져 나갔네. 네. 그러면서 이 활동가들이 있는 것은 그럼 노농 구문운동의 이 활동가 부분 말고 또 하나의 활동가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1900년대 초반, 1990년대 초반에 그람시와 사구차 논쟁이 다시 한번 벌어지면서 어떤 활동가들이 다시 생기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활동가 그룹과 진보운동의 또 다른 그룹이 그렇지. 생기죠. 문제는 그 시민단체들 만들고 이슈 파이팅을 하잖아요. 참여연대, 경실련 하는데 문제는 네. 그 분들이 그 위에 상층부에 있었던 분들이 정치로 들어오면서 조직을 보살피고 왔느냐. 네. 활동가를 버리고 왔다고. 활동가들이 그 명망가들이 빠지니까 후원금도 적고 활동도 탄력을 잃고 결국 그러면서 선배들이 정치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 거야? 라는 이런 식의 배반감들과 함께 활동 역량은 줄어들면서 이름만 남았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진보의 가장 큰 문제는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은 야, 이 이슈 해. 그러면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한 게 최근에 얘기한 게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면 공수처 관련돼서 추진한다라면 아니 주진우 50명을 양성해. 야, 국회의원 누구 그리고 보좌관 누구 붙어서 팀 만들고 이거 몰아붙여. 이렇게 하면서 주진우 기자나 김어준 총수가 했었던 것처럼 뭐 BBK 이슈 하나 가지고 막 파면서 언론 플레이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야 요번에 박용진 의원 한유총 할 때 어떤 태도들이었어요. 야 쟤네들 뜬다 야. 인력 지원도 없고 예산 지원도 없고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런 풍경.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은 많이 왔는데 전부 다 활동가, 무언가를 세상을 개혁하려고 했던 활동가에서 뭐가 됐냐면 당 관료, 시민단체 관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선거 때만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야 대충 비비고 넘어가지. 야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풍토는 뭐냐면 나대면 찍힌다거든요. 나대면 찍힌다니까 나대지 않는 게 장땡이야. 그렇지. 그리고 나대면 찍히는 거에서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정청래 의원 컷오프. 그리고 표창원 징계 같은 거. 난 참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른바 86세대로서 열심히 운동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정청래 내쫓았어요. 난 그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건국대 출신 아니야 정청래가. 이른바 전대협 세대들은 그 이런 엘리트들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파트고. 그러니까 외대 출신 정봉주, 건대 출신 정청래, 동대 출신 최재성. 이 따당하는 거 아니냐.
얘네들은 86의 주류에서 완전히 배제된 거 아니냐. 난 그렇게도 생각했다니까. 아니 그때 이제 그 탄돌이라는 얘기가 그게 많은 분들이 저 자한당에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아유 지금 이거 아니면은 국회의원 안 됐을 애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거기도 그 출신 성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일 그 바닥에서 갑은 오르구고 그 다음에 얼굴 마담들이 지금 형님들이고 오버 형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 오버 형님들 밑에가 지휘로 도망가세요라는 사수대고 거의 정봉주 의원 정청래 의원은 사수대 보듯 한 거야. 앞장서고 니들은 총알바지. 니들은 우리의 초알바지지 어디서 같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 거의 이런 정서적인 게 있는 거야. 그걸 평생 가는 거야. 뭐 무슨 얘기인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들은 얘기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는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서 보는 게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제가 아까 도발이 이런 얘기 보급투쟁 도발이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여성 전사들의 역할이 혁혁했단 말이에요. 도발이가 뭐예요? 도망 다니는 거. 도발이? 도망 형님들 수배 걸리면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자고 그러다가 이 과정에서 저는 뭐냐면 이 노농학 혁명 주체 3대 세력들의 그 리더십의 붕괴 과정 그리고 그 중에서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여성위원회 그리고 활동가가 있는 이 그때 혁명 운동에 거기서 활동가를 확보하고 지금까지 명명을 유지하고 있는 게 운동이 하나밖에 없어요. 민주당에 들어와 있는 건 노농은 밖에 있고 여성위원회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그리고 여성계의 약진이라는 건 결국 활동가들을 확보하고 있는 인싸 그룹에서 자기들의 인사, 예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지분을 요구하는 이 약진이 지금 대중들이 보기엔 도대체 지금 니들 뭐 하고 있는 거야라는 모습이 저는 그래서 저번 우번 스프레인도 못 나왔지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뭐 페미 이슈나 이런 거를 보지 말고 이건 결국은 이 운동권 내의 역사를 보면 지금 저 행태가 보이고 왜 워마드를 옹호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일베의 꼴 보기 싫었지만 우리가 집권을 하고 났더니 워마드하고 일명 문파들, 똥파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몰상식과 쌍소리, 그러니까 인간을 모멸 이재명 지사한테 하는 그 비판의 수위가 일베가 하는 수위랑 뭐가 다르냐고. 찐 묻었다가 뭡니까? 응? 뭐 전복을 확 찢었다는 것도 아니고. 응? 그 말도 저 재판 과정에서 오해가 풀렸어요. 그 이재명 지사가 무슨 찢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그 저기 형수가 썼다면서요 그 표현을. 어머니한테. 네. 이제 그 표현은 정말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게 벌어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그런 워마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럼을 하지라고 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패준이 벌어지는데 그걸 마치 진보의 새로운 하나의 운동인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또 뭐냐면 그 사람들을 활동가로 인식을 하는 거야. 무슨 활동가냐면 이슈 파이팅은 활동가가 아니라 내부 투쟁용 활동가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와 이 정부의 진보 내부에 있어서의 예산과 자리를 둘러싼 그 복마전의 활동가지 이분들이 한유총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기를 해. 뭐 공수처 관련돼서 누구를 파헤치기를 해. 김학의 관련돼서 활동을 하기를 해.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리 내부 투쟁용 활동가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당 내부에서. 네, 정당 내부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욕하는 게 이해찬이고 당대표를 흔드는 용으로 쓰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누가 정치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장난질을 치냐 이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와 예산을 이상한 방향으로 휘두르는 사람이 현재로 우리 정부 내에서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구 우파 못지않게 수구 좌파도 정말 문제다. 이 얘기는 우린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한 거예요. 낙검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도부 있고 활동가 있고 이슈 파이팅 멋지게 하고 그러면서 그걸 제작을 하고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 얘를 제가 그런 얘기가 정부 바뀌어서 자영업자 이런 데 있어 월세 올리지 못하게 했어 봐라. 그리고 그런 협상을 하게 하면서 월세를 낮춰주거나 뭐 이런 걸 직접적인 입법으로 가고 그 재벌들이나 여러 가지 상에서 활동가들이 움직이면서 와 민주당이 집권했더니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장 내가 매출이 느는데 왜 월세가 느냐?
이 간단한 문제에 자영업자들이 우리가 집권을 하면 이런 여러분의 매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노동의 몫이지 건물주가 당신들의 매출이 올랐다고 그 월세를 세게 때리는 일 우리가 집권하면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활동가들이 뛰어다니면서 이슈 파이팅을 했으면 자영업자 지지율이 빠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진보의 활동가들 조직 자체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작년에 추미애 의원이 대표가 분명히 자랑했거든요. 당비 상반기에만 81억 거쳤다고. 그러면 우리가 70만 당원이 당비를 내면 당 관료들을 계파별로 있는 내부 투쟁용으로 쓰지 말고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활동가 조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 얘기하지만 어떤 이슈에서 일단 만들고 그래서 그 이슈 파이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공수처를 만들면 공수처도 경찰들이나 이렇게 검찰에서 파견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활동가들을 그대로 나라의 월급 받는 공무원으로 바꿔난 형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실효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노노학 부모는도 이렇게 했지만 옛날 다 같은 족보였었던 사람들이 서로 삿대질하잖아요. 노동이나 그쪽에서 얘기 나온 게 문재인 정부 신자유주의의 연장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굴복한 인간들이다. 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건 꼴통이다.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야 된다. 4명이서 했다. 4명이서. 낙검수 4명이서 했다. 지휘 통제와 활동가를 갖추고 지금 이 시대에 대중이 원하는 이슈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를 다 조직 개편을 해라 이거죠.